네. 또 역사상 최고. 네. 35,000불까지 왔군요.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네. 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000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은행 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00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에 비해 3,120달러가량 불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다. 근데요, 31,000달러에서 3,000달러가 했으면 10%잖아요. 9.8% 올랐다고 하는데. 야, 좀 우수리 좀 붙여줘. 10% 아니에요? 10%? 이게 아니, 예. 소득이 네. 어떤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옛날 새마을 그러니까. 운동 시절도 아니고 엄청나게 3만 불 올랐네. 오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1년 만에 10%가 늘었어요. 3,000불이 늘었어. 엄청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 빈국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리질 못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코로나 시국 동안 이걸 해냈어. 막 축제할 일이거든? 이거 난리를 칠 일인데. 근데 너무 조용해. 이런 기사를 또 잘 안 내놓습니다. 또 포털에는 이 AI가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런 9.8% 증가율, 요 증가율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IMF 때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까먹어갖고 그때 그 전년도에 너무 많이 까먹어갖고 그때는 번전 오는 성장률이었고 네. 우린 최대치를 볼다가 깜짝 최대치를 또 갱신한 거야. 그렇습니다. 요 추세 요대로 이어지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에 4만 불 그냥 돌파해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 한국 경제잖아요. 4만 불은 멀어 보인다. 또 이렇게 썼어. 멀지 않아. 1년 반이면 돼.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리고 이 기사에 한국 경제에 따라도 뭐라고 썼냐. 한국이 2017년부터 3만 달러 실외대를 열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할 때부터 3만 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제발 망한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근데 이제 여기 또 딴지를 걸죠. 네. 체감 경기는 여전히 맹골이다. 그렇죠. 네. 그래나 써놨지. 그 소비자 물가율이 4%로 최고치를 전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소득이 들어서 돈이 많아졌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한 초등학생도 배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소득이 늘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면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소득이 늘고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고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예요. 가장 발전해 나가는 발전 모델을 가진 국가가 하는 거거든. 남들은 저성장이라서 또는 물가가 안 올라서 더 걱정을 해요. 일본은 지금 저성장인데 물가는 오히려 내려. 물론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임금도 그대로고 사실. 임금도 그대로고 소비는 위축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 부채가 끝도 없이 늘어나면서 진짜 위기 재정 상황에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갖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30대 취업자 수가 24,000이 줄었다. 줄 수밖에 없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숫자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취업자를 30대에서 잡아? 20대에서 잡아야지. 전체로 다 잡아야지. 그리고 전체로 다 잡으면 다 늘었어요. 특히나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데를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 다 줄은 연령대를 거죠. 잡은 거예요. 아니, 퍼센트로 해야지. 이거를 숫자로 하면 되나? 인구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지금 20대 때 대부분 이제 20대 중후반 때 구직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고용 증가율이 엄청 늘어나 있거든요, 현재. 30대가 줄고 있는 거는 예전에 30대들이 알바 같은 걸 통해서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취업률은 높으나 근무 형태가 아주 최악이었던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을 커버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버 치려고 해도 국민소득이 사상 최고 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나와야 될 기사는 뭐냐. 35,000불인데 사람들이 못 느낀다. 분배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4인 가족이 합치면 이제 14만 불 정도 소득이 되니까 아빠만 일하는 4인 가족 집은 아빠가 1억 5천을 벌어와야 돼. 그렇죠. 이게 평균이 맞는 거거든.
그런 느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런 가족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너무 부족하거든. 음. 4인 가족 가장인데 1억 5천 벌어오면 아휴, 이건 사람이 뭐 내 주변에 볼 수 볼 없는 수 없어요. 네. 어떤 직업이 그 정도 그 벌 수 정도 있나? 벌어요? 나 궁금하네. 아니 뭐 월급쟁이 하면서 30억짜리 반포 아파트를 살다가 어머니한테 집을 한 채 더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종부세가 2억이 나와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월급쟁이 정도 돼야 이러한 상황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체감경이가 매우 둔하단 말이에요. 진짜 이 국장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 집이 30억인데 왜 일을 하죠? 월급쟁이. 집을 팔아서 그냥 이자 소득으로 사세요 어머니 집에 가서.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튼 이게 평균은 이 정도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괴리감은 여기에 근접해 보지 못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대가리는 얼마나 소득이 많은 거야 라는 쪽으로 그렇죠. 포커스가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게 지금 민간 개발 수익만 환수를 해도 연간 200조 이상을 환수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 더 못 받아왔다고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무슨 사기꾼으로 몰았던 그런 거. 이제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국민의힘 그것도 반대해. 그러니까 이상한 그거 놈들이 환수하자고. 대장동이 문제라고 해서 그럼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 90% 환수를 하자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 어쩌라고. 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니 저기 지지하시는 분 대답 좀 해봐요. 진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대장동을 안 물어뜯어요. 이제 조용해졌어. 왜? 대장동을 물어뜯을수록 이재명 후보가 지금 환수 입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광고주들이 자기 스폰서들이 그렇지. 야 뜯어 말리고 있거든. 야 그걸로 씹지 마 이 새끼야. 다른 거 안 하면 이러다 다 죽어. 그렇지. 굶어 죽을래?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로소득이 어느 나라든 늘 이제 소득 상위군하고 하위군하고 편차는 큰 편은 맞아요. 이 제일 심한 데가 미국인데 이게 7천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하고 제일 못 사는 사람하고 수입이 7,000배야. 멕시코라든지 뭐 몇몇 나라들이 그 정도 수입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3,500이니까 그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3,500배요. 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이 갭을 1,000배 이내로 줄여야만 그렇죠. 그나마 균등한 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투기 자본들이 부동산이나 또는 금융소득 안에서 벌어들이는 그 소득 부분에 대한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봐도 잡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거 평균으로 나눠도 서민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숫자다. 이거 사실이 맞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하기 위한 건 뭐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관여를 해가지고 증세할 수 있는 부분 증세해서 분배를 잘 분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만 불, 2만 불 이때 못 잡으면요. 5만 불, 6만 불 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분배합시다. 더 안 통해요.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제대로 된 공정과 분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나가면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돈 있는 게 죄야? 라고 말하면서 방방 쓰는 쓰레기들이 있지만 이번에 종부세에서 확인했지만 전체 2%고 세액은 1%가 그 애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나머지 98%, 99%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 배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통계다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응? 여기 누구나 여기 가장들이 다 있지만 이 안에 억대 연봉자 없잖아. 거의 없죠. 내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을 평균도 못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그럼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억지로 억대 연봉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복지나 공공적인 세수를 통한 그 세수의 어떤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풀어주고 복지를 증대를 시켜야만 이 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야. 소득 올리는 건 차후로 치더라도. 근데 문제는
윤 씨는 이제 종부세도 뭐 없애겠다. 뭐 최저시급도 뭐 하한 없애겠다. 그렇지. 이러고 하고 있으니 노동시간도 늘리겠다. 어. 산재는 거의 노동자 탓이다. 우리나라 한 2, 30년 뒤로 돌려놓고 싶은가 봐. 이 정도면 50년 뒤지. 50년. 아, 지금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짓거리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겠다는 그거를. 거잖아요. 네, 진짜. 아, 이 새끼 진짜 국제정치를 공부하라니까, 씨. 아, 저것들은 너무 공부를 하네.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또 없는 소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더욱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러한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기회를 꼭 줘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서는 다음 대통령이나 다음 세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해냈다고. 못하면, 그렇지. 맞아요. 이거 하겠다고 1%, 2%한테 양보를 받아갖고 나머지 98%를 살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후보를 98%가 지지하지 않아서 그 정책이 무산된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민족의 어떤 진보의 정치인이 나와갖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기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기사 말고 이제 뭐 종부세 내는 사람 억울하다 이런 기사를 매해 발굴해 내거든요. 장원급제하듯이 막 애들이 소재를 매일 발굴해내. 막 20대인데 부모님이 준 그 건물 때문에 내가 억대로 뭘 낸다. 몇 천만 원 낸다 했는데 뭐 근데 20채를 보니까 받았어. 열 몇 채인가 20채인가 40채. 40채? 몇십 채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임대 사업을 하던 주택 40채를 120억 원에 물려줬어요. 그것도 진짜. 상속세까지 다 카바 쳐가지고 온전하게 빚도 없이 40채를 물려줬어. 그래서 억울하다고. 20대인데 근데 내가 이 새끼가 종부세를 낸다고.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임대 사업을 계속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돼. 근데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이걸 팔아갖고 목돈을 챙겨서 몰디브로 날리려고 하는 거. 물론 이분이 몰디브 하는 일은 아니에요. 20채 맞대요. 20 20채래요. 네. 20채? 아무튼 20채를 해가지고 120억 원어치를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임대사업을 안 하고 팔아먹으려고 임대사업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된 거예요. 하여튼 참 그런 기사를 나 줘, 나 종부세 다 낼게. 내가 할게. 그런 기사를 늘 우리 기레기들이 발굴해내고 있다. 참 대단하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그 기사를 쓰는 기레기 어디서 기사 쓰는 줄 알아요? 응? 반지하 원룸에서 기사 쓸 거란 말이야. 아니 거기 와이파이 안 들어와. 그래서 스타벅스도 못 가. 다른 커피숍 24시간 하는 커피숍 가갖고 와이파이 되는 데서 쓰고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쓰는 애들이 이런 기사 쓰면서 야 나 오늘 저기 부장한테 칭찬받았다. 칭찬받겠지. 이러겠지. 야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찌질하다. 그럼 야. 국장이 잘 썼어 이러면서 이런 것도 발굴해냈네 이러겠지. 그러면서 신나게 아싸 오늘 붕어빵 사 먹어야지. 그럼 벨란드랑 검은 봉다리 들면서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대다수는 사실 그런 삶이에요. 월급 나오지 않고 당장 그 월급이 끊어지면 이달 방세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 젊은이들의 삶이라고. 기자도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몇몇을 빼고는. 근데 저희가 이걸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언론사 안에서 대기자나 중견기자급 받는 애들 있잖아요. 신규 기사 안 써요. 매일 올라오는 그 엄청난 지면을 채우고 있는 애들은 진짜 임시직, 글 하나 쓰고 그렇죠. 채택 받으면 5만 원, 10만 원으로 돌려받는 그런 말 그대로 작업자들, 기사 노동자들이 이걸 만들어내서 쓰는 거야.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진 님이 기레기 중에 부동산 전문가 투기하는 기자 많대요. 김만배도 기자죠 하셨는데 이런 기자들은 진짜 정규직에 약간 머리 굵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의 얘기고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김만배 같은 네. 애가 인정을 받았던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나 이번에 어디 지구 개발하는데 이쪽에
이쪽에 있는 그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인허가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구청 시청부터 시작해갖고 관련된 법규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뭐 검찰이나 경찰에 걸려 있는 송사 문제 그다음에 그 건설회사를 끌어들여갖고 돈 야매로 치는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중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큰 기자는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언론사도 거의 파트너급으로 대접을 거의 해주지 그렇죠. 그런 기자는. 사실 머니투데이에서 김만배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을까? 과연 몰랐을까요? 다 알지. 그리고 머니투데이 있는 기자는 저 김만배 씨는 기사 쓰는 사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장까지 동업자로 등재가 된 사람인데. 내 말이. 아니 모르는 게 말이 안 제가 되지. 왜 이 얘기하냐면 저 기자 생활 해봤어요. 그래서 안다고 냉정한 현실을. 예, 아무튼. 그러면 아시죠? 네. 경제주간지 혼자서 2년 기사 동안, 다시는. 2년 동안 편집장을 하면서 혼자서 매달이죠. 매달 17명의 기사들의 이름을 빌어서 네, 기사를 썼던 송편집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자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면서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네. 이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전쟁 칠 때 환율로 갖고 중국 잡는다. 맞아요. 중국이 너무 지금 수출하려고 고환율을 때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무슨 환율 조작국? 그렇죠. 뭐 이렇게 환율 해가지고. 조작국으로 해갖고 관세를 때리겠다 아니면 뭐 제재를 주겠다라고 막 협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은근슬쩍 같이 끼워 넣었어. 네. 그래갖고 그때 또 기레기들이 큰일 났다. 우리 환율 조작국 때문에 수출 안 되고 다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중국도 지정 안 했고 우리도 지정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야 싸게 물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지. 괜히 관세 매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관세를 매겼다고 해서 관세를 때렸습니다만 관세를 중국이 내나 수입하는 미국이 내지 그 수입업자가 내지. 수입업자가 내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뭐 환율 조작국 얘기가 한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쏙 들어갔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도 중국이 환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랑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중국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춰서 싸게 조작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4조 달러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었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지. 얘네들이 이 채권을 시장에 풀어버리면 달러가 똥값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 네. 지금 4조 달러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돈은 필요하니까 외국에 가갖고 자꾸 달러를 긁어 모으고 있는 애들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인 수요에 의해 갖고 지금 달러가 오른 거야.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달러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거지. 우린 수출도 많이 해. 그렇죠. 순이익도 많아. 채권 내놓으면 외국에서 그냥 공짜로. 무이자도 좋으니까요. 10년 뒤에 한국 돈은 이자가 없어도 지금보다 가치가 클 것 같으니까 한국 채권 우리가 샀게 하고 덤벼들고 있는 입장이야. 네. 그런 면에서 미국도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 실제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환율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제재는 하지 못한다는 거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제재해? 이거 제재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 약간 이렇게 승격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굳이 뭐 IMF에 껴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외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외국하고의 환거래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서 수합을 좀 늘리면서 한국 돈 좀 가져가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부자들이요. 비트코인을 사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 돈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엔화 대신에 한국 돈을
사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는 거야. 헐. 가장 이러한 돈 장사를 잘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오. 그래서 싱가포르는 50만 싱가포르 달러도 있어요. 어? 우리 돈으로 말하면 5천만 원이 넘는 지폐가 있는 거야. 그런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모르지. 길 가다 그 집에 죽고 싶다. 주술 수가 없지. 길에 없죠. 일단 너 같으면 5천만 원짜리 이거는 수표가 아니에요. 아예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그렇지. 버스비 내다가 그 버스 안 타고 다니지. 버스 기사가 욕하지. 거스름돈. 옛날에 꼭 그런 것들이 10만 원짜리 수표나 100만 원짜리 수표를 시골 슈퍼에 가갖고 아줌마 이거 바꿔주세요. 그럼 아니 그걸 어떻게 바꿔드려요? 그럼 어떻게 나 이거 다 먹었는데 이렇게 그럼 다음에 줄게요. 요거랑 똑같은 수작질이거든.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오, 그래서 싱가포르 50만 달러짜리 지폐가 50만 싱가포르 달러가 품귀입니다. 품귀. 얼마나 찍어냈는지도 몰라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도 그러니까 맹박이도 싱가포르 달러가 많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걸 추적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한 장이 지폐 한 장이 우리 돈 5천만 원이 넘는 액면이기 그 2장이면 때문에 1억이고 그렇지. 10장이면 5억이고 그거 이게 한 박스면 와. 끝나지. 한 케이스면 몇백억 들어가는 부피인 거예요. 신기하네. 그냥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위가 됐다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국들이. 달러, 엔화, 위엔화 다 위험하고 불편해. 근데 한국 돈은 갖고 있으면 달러만큼은 다양하게 못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한 값어치를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거든. 안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량이 많아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화폐 발행량 내지는 외환채권 발행량을 좀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방식도 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치면 재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뺏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재경부를 해체해야 돼요. 너무 뭘 많이 해. 아니 청지기가 지금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쥐돈인 줄. 쥐돈인 줄 진짜. 돈 맡기고 그 돈 주인은 따로 있는데 볼 때는 말 안 해. 갖다 집어넣을 때는 말 안 하는데 그거 좀 쓰자 그러면 마치 주인 야 이거 쓰면 망해. 네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 아니 주인은 국민들이 내놓으라는데 야 너 씨 우리한테 기재부. 월급 받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주제에 네가 왜 국민들한테 따따붙다 갑질이야 진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아, 규제부가 이런 거 하는 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권한이 많구나. 해서, 그러면 이제 권한을 좀 나눠놔야겠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야. 원래 기재부라고 하는 게 예산 기획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정부. 이제 재정경제부하고 분리가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쓰는 능력은 없었어. 근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이게 합쳐지면서 돈을 키우는 것도 돈을 쓰는 정책도 한 부서가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했다? 명박이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무한도전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무한도전 맥락 없이 아무 편이나 그냥 중간에 봐도 재밌는 게 그 전설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무한도전 멤버들한테 기획안을 내라고 하면서 그걸 발표를 시키는데 앞에 PD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걸 심사를 하는데 제작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명수가 네 돈이냐고. 피디한테? 피디한테 네 돈도 아닌데 왜 자꾸 제작비 얘기를 하냐고. 팩트네요, 팩트. 예, 그러니까요. 예. 명수홍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놈 쓰는 놈이 한 가지를 다 하면요 돈을 지 맘대로 씁니다. 그러네. 근데 기획하는 사람이 기획만 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 안 해. 당연하죠. 후련하게 질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르는 놈이 실제 내가 있는 돈 갖고만 질러야 되잖아요. 네. 더 꼼꼼하게 해야 돼. 그렇죠. 생길 구멍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버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버는 걸 아는 놈은 쓸 때 오버 지출을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권한이 집중이 되면. 그래서 이러한 권한 집중을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명박이 13년 전에 만든 잘못된 재정 지출이나 기획 과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명박이 자기가 뭐 하기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민주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기획재정- 이 명박이가 이거 합쳐갖고 시작한 게 바로 자원외교예요. 그렇습니다. 자원외교를 하기 위한 4대강을 하기 위한 재정을 지 마음대로 갖다가 뗐다 붙였다 하기 위해서 지금의 공룡 같은 기재부를 만든 거야. 근데 참 웃겨. 그때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입이라도 뻥끗했습니까? 이제 민주정부 되면은 여기서 고개를 쳐든다니까. 민주정부 되면 공무원도 고개를 쳐들고 왜 그렇지? 검찰 새끼들도 고개를 쳐들고 기레기 새끼들도 고개를 쳐들어요. 왜냐면 네. 안 자르거든요. 씨. 잘라야 돼. 막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무서운 삼촌이 필요해. 네. 참 그 과거 정권에서 그 아무튼 잘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권 들어서 복직이 겁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그 선생님만 복직시켜 지랄하는데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뭐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렸던 사람들도 복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잘리겠구나. 처벌 안 받았구나. LH가 그렇게 돈을 해먹었는데 돈 해먹은 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법원이 또 쉴드를 쳐줬잖아요. 아휴. 이게 다 진짜 같은 편이라 가능한 짓거리거든. 어쩔 수 없어. 무서운 삼촌이 필요한 시대가 무서운 됐어. 삼촌만. 시대가 할수 있다. 요구하고 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송작가TV 조택구알도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꼭 변화나만 하도록 하세요. 다른 언니가 하면 욕 같아. 너무 톤이 세. 조태구알. 아, 나 진짜 조택구알. 네,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점점 싸나워지고 있다라고 댓글에 있던데 정말이에요. 진짜로 저 진짜 병도 깊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제 때문에. 그저께 서면에서 진짜 빨간 티를 봤으면 내가 진짜 넘어가시죠. 네. 열사됐을지도 몰라. 술 한잔 한 김에. 근데 진짜 그 사진 찍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써 있었잖아요. 멘트마저도 이 새끼들은 갑질이야. 니들 따위랑 사진 찍기 싫어. 얼마나 사진을 안 찍으면 사람들이.